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안도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후부터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3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일제히 상향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성장을 해칠 수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은 기존의 2023년을 고수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고 다가오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연준이 줄곧 강조해왔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는 비둘기파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4주째 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240만 배럴 늘어 4주 연속 증가했는데요. 예상 증가치 40만 배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전망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일축한 점도 국제 유가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아침 오프닝 벨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기성 앵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 연준 의장이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했죠. 네, 투자자들한테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은 안정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최초로 33,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쳤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58%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지수도 0.29% 상승하면서 또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때 급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0.4%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장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FOMC 결과를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한때 1.68%까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에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페드에서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들을 내놓았는데요.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시장은 안도감을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장 또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별로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먼저 소비재나 산업 관련 부분들 1%대 강세 흐름 속에 마쳤습니다. 대신에 유틸리티나 헬스 분야가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틸리티 분야가 특히 1.63%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먼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신규 출판 플랫폼 출시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1.69% 상승장 이뤄냈고요. 아마존도 의류 유통 분야에서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1.42%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넷플릭스도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애플이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업종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3.68% 상승불 켜냈고요. 리오도 2.47%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리오토만 1.59% 그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또 항공주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4%대 강세 흐름 가져갔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함께 2%, 델타 항공도 2%대 상승불 켜내면서 항공주들 대체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그와 함께 크루즈 선사들 카니발 같은 경우도 2%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또 항공주 강세 흐름 이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수소기업 이 플러그파워에서 회계장부 오류가 발견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플러그파워 주가는 현재 7.85% 급락하면서 39.3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버가 이제 영국 내 운전자들에게 자영업자 지위가 아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금이나 유급휴가 같은 혜택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버 주가 오늘 4%대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4.23% 하락하면서 56.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웨드부시가 리프트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72달러에서 82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리프트 주가 1.92% 상승하면서 65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4월 30일 월트 디즈니의 재개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월트 디즈니 주가는 0.51% 소폭 상승하며 195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도이치방크가 이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도 함께 올해 강한 매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맥도날드 주가 오늘 1.93% 상승하면서 224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드 관련된 결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2023년까지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또 120억 규모의 자산 매입도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GDP 같은 경우는 6.5%로 2021년 상향 조정을 하고요. 또 실업률 예상치도 기존의 5%에서 4.5%로 낮추면서 고용시장의 개선도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2%대,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자사 텔레헬스 아마존 케어를 이제 미국 전역 내 직원들에게 확대시키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워싱턴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전역에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은 2018년도에 필팩을 인수해서 아마존 파머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헬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마존의 텔레헬스 확산이 텔레독을 압박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텔레독의 주가는 4% 급락을 하면서 19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대형 은행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3가지 상품을 출시해서 고객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 가능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산 2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고객들에게만 부여하는 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비트코인의 부정적이었던 월가에서도 그 투자 가치를 점차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58,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계속해서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27% 소폭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0.01%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국 지수도 함께 0.6% 약세권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슷합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계속해서 관망세 짙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0.02% 소폭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도 함께 0.03% 약세권이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만 0.02%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WTI가 0.31% 내려오면서 64.6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는 현재 0.6% 하락한 67.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도 0.2% 소폭 하락을 하면서 1727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중의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인권 문제와 미얀마 문제로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진 바 있는데요. 또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경기 선행 지수와 함께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간으로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 수정 청구 건수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럽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럽에서는 EM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추가 조사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에 관련돼서 백신 중단을 했는데요. 이번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단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국에서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이번에도 동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정말 뜨거웠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신규 상장이 이뤄집니다.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신약을 최초로 미국과 유럽에 진출시킨 바가 있는데요. 확정 공모가는 6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이어집니다. 이 회담 직후에는 제11차 방위비 부담 특별협정 합의문이 가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예금 취급기간 가계대출과 1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함께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파월 의장이 SLR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대해서 FED가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고요. 로이터에서는 Powell says Fed will announce update on SLR exemption in coming days라고 기사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 간략하게 짧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글로벌 마감 시황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관련 정책 중에 하나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 SLR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답을 좀 거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미 연준은 FOMC 회의를 가지고 기존의 완화적 통화와 재정 정책을 유지했는데요. 시장은 최근 급등하는 국채 금리 등을 감안해서 연준이 SLR 규제 완화를 연장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이 앞으로 수일 내로 incoming days라고 나왔죠. SLR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만 대답을 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를 했습니다. SLR은 은행들이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연준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채를 비율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를 했고 그 완화 만료 시한이 이번 달 31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은행들이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 국채 수익률이 더욱 급등하게 된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서 글로벌 시황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모건 스탠리가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CNBC 기사인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Morgan Stanley becomes the first big U.S. bank to offer its wealthy clients access to Bitcoin funds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키포인트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이 수요일 비트코인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개의 펀드에 대한 액세스를 시작을 한다고 밝혔고요. 제공되는 펀드 중 두 개는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설립한 암호화 회사죠. 갤럭시 디지털에서 제공을 하고 세 번째는 자산관리사인 FS 인베스트먼트와 비트코인 회사인 NYDIG의 공동 작품입니다. 네, 또 모건 스탠리는 부유 고객에게만 변동성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을 하면서 자산이 최소 200만 달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사의 경우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은행에 최소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네요.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은 고객 자산이 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자산 관리 기업으로 비트코인을 자산 클래스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단계인 이러한 움직임은 고객이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요구한 후에 모건 스탠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내부 인사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의 랠리로 인해서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초기 자산군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보유 자산 200만 달러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중개 계좌의 자격을 갖춘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투자를 총 순자산의 2.5%까지 제한을 했다. 또 현재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관리 부서는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수소 기업 플러그 파워의 회계 오류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Hydrogen fuel cell maker Plug Power flags accounting errors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 게요. SK그룹이 최대 주주입니다. SK그룹이 최대 주주인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인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회계 장부상 오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회계 오류를 발견하고 또 장부를 재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플러그 파워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플러그 파워 연구개발 비용 분리와 또 특정 서비스 계약의 손실 처리 등에서 회계의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2018년과 또 2019년 회계 연도는 물론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도 다시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소식은 트럭에서 제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가스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비행 수소 부문에 타격을 입혔다고 전해졌는데요. 플러그 파워의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약 10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기업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청정 에너지 회사 중 하나였지만 현지 시각으로는 17일이죠. 네. 7.9%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다른 수소 관련 회사의 주가도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ITM 전력 또한 6%가량 하락을 했고요. SFC 에너지도 7%가량 하락했다는 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또 플러그 파워는 장기 보유 자산의 감가상각, 특정 서비스 계약 손실 발생 등에서 주로 회계 오류가 빚어졌지만 현금 포지션과 기업 운영, 또 상업 계약의 경제성 등에는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플러그 파워 지분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SK그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플러그 파워의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1000% 이상 급등했다고 다시 한번 나와 있으면서 네, 다른 수소 관련 회사의 주가도 함께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FOMC 회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좀 정리를 해봐야 네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경제 성장률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12월 FOMC 회의 때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4.2%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 대책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또 백신 접종 속도가 더해지면서 대형은행들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8%로까지 올렸기 때문에 과연 FOM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6.5%로 상당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당초 3.2% 전망에서 3.3으로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4% 성장 전망에서 2.2%로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의 경우 평소에 2%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쯤 가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함께 올렸는데, 네. 네, 그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얘기를 하면 12월 달에는 올해 1.8% 핵심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이번에 그걸 갖다 2.2%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올해 일어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반등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연준이 정책을 바꾸려 그런다면은 이 정책 목표인 2%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초과할 때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와 관련돼서는 아직은 손을 안 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에 4번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18명의 FOMC 참가위원들이 금리를 갖다가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올린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작년 12월에는 1명이었는데 이번엔 4명으로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또 2023년에 인상을 예상한 사람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18명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대다수가
금리 인상 시기를 갖다가 2023년 이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이버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메신저 라인이 또 정보보호 문제로 또 논란이 되고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네. 국민 10명 가운데서 7명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서비스를 갖다가 이 라인을 이용해서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라인을 갖다가 국민 메신저다라고까지 어.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보보호 문제가 왜 불거졌는가 하면은 이 라인이 기술 개발,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위탁 업체가 중국에 있는 업체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4명의 중국인 직원이 있었고 이 직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일본에 있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걸로 이렇게 밝혀진 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2차례 이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한 걸로 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국 국가 정보법에 네. 따라 가지고 중국의 이제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민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갖다가 중국 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규제 대상에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 정보가 혹시나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모두 다 주요 언론으로 다루고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갖다 지적할 만큼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라인은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일본 정부도 일단은 뭐 당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은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라인을 탈퇴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프닝 벨 일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실 분, 오늘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뭐 기대했던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열흘간 줄기차게 말씀드린 대로 네, 별게 없을 거라는 그게 이제 어떤 조치도 특별한 게 없을 거라는 게 나왔는데 시장이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것이다. 뭐 금리를 내려달라는 조치 같은 거를 계속 기대하고 그게 안 나오면 실망할 것이다. 뭐 YCC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든 뭐 요즘 또 이제 만기가 다 되는 SLR이든 뭐 이런 것에 대한 완화적 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실망할 거라고 했지만 아주 그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에서의 어떤 그 연준위 원장의 그 대응 그런 그 회의 결과 발표를 보고 뭐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의 그 이제 하락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소폭 상승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없어진 것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안정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안정감이 좀 들어서 그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시장이 걱정을 했던 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꿀 거냐 하는 네. 이 부분보다도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제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을 보더라도 FOMC 이전까지 확 올랐다가 발표 이후에 떨어졌지만 네. 장 마감 부분에서는 다시 1.65 정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승세는 안 꺾였는데 네네. 아직 이걸 두고 시장이 환호한다는 게 좀 의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이 그렇게 했던 거는 연준한테 울면 떡 하나라도 더 줄 거라는 네네. 그런 기대감으로 보챘던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연준의 파월
고집센 파월 의장은 뭐 줄 생각이 아예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네. 안 주니까 그냥 울음을 그친 것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장일랭카가 SLR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네. 이번에 또 발표도 안 했지 예, 않습니까? 안 했죠. 네. 며칠 안에 하겠다는데 이 네. 규제 완화를 갖다가 네. 만약에 거둬들인다 그러면 네. 이건 채권 금리에 또 예, 악영향이 부담- 있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젠 또 주식 시장이 금리만 쳐다보는 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주식시장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화 받아들인다. 예,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보다 올해 그 경기 성장률이 6.5%까지 올라간다는 거를 말하자면 이제 못을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확실하다. 고용도 개선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물가도 예, 올라간다. 물가도 올라간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것에 기대지 말고 금융정책,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에 기대지 말고 기업 실적, 그 기업의 어떤 성과 자체에 기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가를 부양해달라, 뭐 자산 가격을 부양해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어떤 전시 상황의 최악의 국면에서의 그 하락 국면을 막아주는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를 초과해서 그런 걸 뛰어넘는 역할까지 해달라고 계속 울었던 건데 뭐 그것까지 해줄 이유는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2.2% 올라가고 경제가 6.5% 성장을 하는 네네. 그런 경제라면은 이 실질 금리가 말하자면 10년물 기준으로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네. 정말로 2% 넘어가도 시장이 발작을 안 할까요? 다음 주 올라가면 발작을 하겠죠. 네. 네. 속도의 문제다.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지금 1.6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1.5에서 1.6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됐는데 1.6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시장이 적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건 SLR 이게 만기가 대부분 이제 그 만기가 그 3월 말인데 네, 네. 3월 말인데 이것에 부분적으로 완화를 해주면 시장이 받는 충격은 뭐 계단처럼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며칠 뒤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미룬 걸로 봐서는 한 번 더 그 중앙은행 쪽에서는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 양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태도로 좀 보여지고요. 뭐 가급적이면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일단은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우지수나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네네. 기술주는 조금 부진했거든요. 네네. 네, 기술주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또 물론 종목마다 엇갈리기는 했지만 예. 어떻게 보세요? 다우 같은 경우는 다우에 들어가 있는 30개 종목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전체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술주뿐만 아니고 뭐 전통주, 가치주, 뭐 기술주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 전체를 다 아우르게끔 돼 있어서 경기 전체를 나타나게끔 돼 있다고 한다면 기술주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종목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는데 거기서도 특정 종목 그 이제 시총이 많은 종목의 좌우가 되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종목의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게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시계열 전체를 좀 확장해서 보면 네. 이 주식시장 전체 뭐 100여 년 역사에서 100여 년, 120여 년 역사에서 지금보다 시장 가격이 높은 적이 없고 지수가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가 이렇게 부자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격이 조금 조정받은 것처럼 단기간에 보인 것이지 전체 시계열상으로는 사실 가장 큰 높은 고점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 약간 조정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의 문제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올해까지 올라온 속도가 너무 빨랐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은 이제 부분적 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네, 굉장히 또 하락을 했다가 또 네. 다시 그냥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네, 좀 네.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이라도 편승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네. 그 테슬라를 편승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면 충분히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싫어하시고 급등락 싫어하시고 뭐 전기차는 다른 모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슬라를 추천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나는 일주일에 그 20% 등락 오케이. 뭐 비트코인 뭐 등락하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테슬라 올라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9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그렇죠. 국면이니까 예, 그런 거는 뭐 괜찮다고 보이는데 사실 테슬라 어저께도 테슬라 말씀 못 드렸는데 폭스바겐이 2023년부터 뭐 이제 각형 배터리 그리고 2025년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를 다 탑재해서 시장 점유율을 뭐 지금처럼 높여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테슬라와 그 폭스바겐 같은 이제 전통 제조업과의 차이는 이제 전통 제조 자동차 메이커들은 차를 잘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 테슬라는 차도 팔지만 거기 들어가는 그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그거를 구독 경제화 시키겠다는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기업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살아남는다면 뭐 매월 창출되는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이 좀 다른 거니까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는 희망이 있으시면 투자를 한번 해보실 만한데 그거는 이제 강인한 멘탈과 심장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놀이동산 가서 이 청룡 열차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런 멘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요번 하락장에 아주 많이 내려왔을 때 뭐 500불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 기회가 있었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뭐 좀 쉽게 버티실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약간 좀 반등을 했으니까 제가 네. 그때쯤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강력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예.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부러 저희 방송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그건 여기 인터넷 댓글로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매일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께 인사를 드리자면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뭐 종목을?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아까 이제 글로벌 인사이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수소 연료 전지죠 스타트업인 플러그 파워 주가가 회계 오류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SK 그룹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장에 단기적으로 잠깐 뭐 하락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었었는데 국내랑 미국의 어떤 시장 특성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국내는 뭐 그냥 사실 분식회계조차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용서하지 않고 장부 오류조차도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한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손실 본 소액 주주든 뭐 일부 다수 투자자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예,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제 그냥 뭐 수소 연료 자체 미래가 좋아서 뭐 투자를 했다거나 뭐 누군가 추천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본인이 손실을 받으면 이게 나는 장부를 보고 투자했는데 회계 장부를 보고 투자했는데 너희가 공시한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손실을 봤다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소송 기간이 길고 결국에는 회사 비용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최대 주주가 SK이기 때문에 SK가 그거에 대해서 뭐 소송에 대한 비용이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든 이런 시간과 비용에 대한 어떤 희생 같은 게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장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비용 처리가 끝나는지 회사 내부에서 뭐 처리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지만 바로 쉽게 마무리가 덮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K그룹이라는 회사가 소송 리스크가 정말 많네요. 회장님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LG하고 소송이 있고 정말 이번에는 소송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또 SK그룹이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그 파워
그 소식이 네. 또 굉장히 좀 전에 이제 오래 갈 거다, 예, 예.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제 혹시 국내 지금 시장 증시에 네. 오늘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국내 시장에 그 플러그 파워 자체가 SK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국내 시장 자체의 영향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그리고 또 SK뿐만 아니고 국내 그 대기업들이 지금 그 R&D를 투자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투자회사처럼 그 인수합병을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려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대우해서 이슈가 좀 불거진 우버가 있습니다. 우버가 또 오늘 주가도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영국 법원에서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노동자다 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이제 뭐 영향을 미치지 네. 않을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몰라갖고 아는 부분에서만 좀 네.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유럽과 그 미국의 어떤 그 노동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레이버로 예, 보죠. 전부 네. 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속된 노동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삼인주의적 전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일하지 않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는 얼마 전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서 그래서 이제 우버의 고정비가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버 같은 공유 플랫폼의 어떤 그 미래가 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이제 우버의 그 드라이버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이제 주민들이 뒤집을 수 있게끔 의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삼인주의적 전통이 전혀 없고 미국은 자기 이제 어떤 자유주의 개인 자유를 우선하는 이런 어떤 그 시장 문화적 그리고 노동의 어떤 그런 특성상 자기가 일하지 않을 때는 뭐 보호받지 못하고 일하면 일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야 되는데 이 플랫폼에서 뭔가를 지급받는다 그러면 어떤 캡 이상 일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일해도 어떤 캡이 씌워져서 그 일한 만큼을 다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미국에선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이게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버 플랫폼이 영국에서 이렇게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이게 다 인정이 되기는 어렵고요. 각자 나라마다 예, 어떤 예. 그 노동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유럽만의 특징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것도 뭐 서유럽, 북유럽 정도의 특징으로 좀 보여지고 나머지 지금 특히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이 사례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미법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버의 주가는 금방 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금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나머지 지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가 좀 명확해져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들이 많은 사건이 있어요. FOMC를 를 앞두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호전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 고용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고용이 조금씩 늘고 있고 이런데 절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뉴스 플레이 같은 그러니까 계속 뭔가 조장을 하는 이런
뭐 뉴스나 기사나 뭐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가 어느 한쪽의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계속 의도된 그런 의도된 정보를 말하자면 헤지 펀드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그 이제 월가의 그런 특정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의 수준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셨으면 요번에도 손실 없이 수익을 좀 지키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요. 예, 그 자세를 그대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하셨던 그 평정심을 좀 유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1부의 엔트픽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통해서 투자의 흐름을 읽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김대명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종목은 어땠나요? 네, 잠시만요. 네. 개인 순매수에서는 일단은 2차 전지 대표주들,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주들과 이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화요일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60만 원대, 이 60만 원대 선 구간대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구간대를 지지력 테스트를 일단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다른 대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표주들도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단 구간으로 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하락을 할 때도 파동을 일단은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간 반등이 다시 추세 변곡점이 되려면은 요거는 이제 눌렸던 자리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이탈이 나오면은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단기로 보기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형주, 우량주 장세라기보다는 시장 박스권이 나올 때는 일단은 테마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던 업종 또는 테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를 수는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 쪽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화학 이쪽은 다시 상승세를 좀 타려면은 시장이 먼저 박스권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상장을 하는 날 초반에 이제 굉장히 좀 상승세가 굉장히 시세 분출이 좀 나타난다는 점, 지금 이제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이런 추세가 이제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규 상장주들의 이제 흐름이 좀 판가름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매도에서 이제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보여요. 이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보이는데, 이 종목도 지금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뭉쳐진 테마들이 있단 말이죠. 마켓컬리나 크래프톤, 그다음에 야놀자, 스마트 스터디 같은 테마들인데, 삼성출판사는 일단 스마트 스터디의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이 박스권일 땐 테마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출판사도 이제 순환매상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테마가 한두 개가 이제 움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강세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테마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서 일단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온다는 거는 장중에 하루에도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테마가 순환매가 돈다는 거는 테마 장세라도 이제 한 테마에 어떤 전체적인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어떤 테마가 좀 이루어지면은 주도주들은 한 200%대 이상도 이제 기대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순환매가 너무 이제 빨리 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0%대 정도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이제 테마의 순환매상 이제 뭐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웬만큼 이제 100%대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으면은 이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이제 입장을 좀 고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또 신규 상장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인 개인들의 투자 흐름은 어땠나요? 뭐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좀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는 이런 이제 업종들 또는 이제 종목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오르는 종목들을 쫓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눌릴 때 매수가 좀 들어와서 좀 조금이라도 이제 뭐 이런 반등이라도 좀 나와준다면은 바로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는 뭐 이제 그런 단기적인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장세에서 특히 오늘 또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수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약간 좀 크게 만들고요. 자, 이제 뭐 하락 박스권에서 이제 3,100포인트대를 제가 이제 올라타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이제 하락 박스권에서 이 3,100포인트대를 완전히 이제 올라타주는 네, 여기 위에서 이제 주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올라타줘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하락 박스권을 탈피하는 추세 변곡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일단은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이제 흐름은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올라타서 여기 위에 3,100포인트대로 올라타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아직은 안심하기엔 여전히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간상 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뭐 이제 하락 박스권 추세 또는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이제 뭐 이제 좀 길게 본다면은 좀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칠 수가 있어요. 많이 지치고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이제 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좀 계속해서 좀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 3,100포인트대를 좀 올라타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시되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익이 나고 이제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좀 이제 막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 뭐 분할 매도로 조금씩은 대응을 해주면서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100포인트대를 좀 올라타는 순간 이 3,100포인트대를 완전히 좀 올라타는 순간이 되어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뭐 대형주나 우량주 장세들이 조금 호전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대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는 게 있으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트는 여전히 늘려가지 않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김대명 전문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세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00포인트 올라탈 것인가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동시효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개장을 한 12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시효과 상황 지켜볼 텐데요. 그래도 뉴욕 시장에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동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또 그런 물가 지수도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뉴욕 지수에서는 강한 탄력을 받았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조금 기대는 해보는데 과연 동시효과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저와 함께 동시효과 상황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그래도 0.66%대 상승불 켜내면서 3,067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탄력을 받으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9% 상승하면서 946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한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 두 가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MF코리아가 상한가 진입하면서 2,690원 선에서 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구백화점이 지금 상한가 진입하며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상 체결가 11,800원 선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는 핫한 종목인데요. 현재 예상 체결가 13만 원에서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몬 한번 살펴보시면요. 캐몬 26.6% 지금 20%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바백스 관련된 주가인데요. 현재 4,7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SNK 같은 경우도 25%대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메타랩스 현재 22%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2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세계건설 현재 20%에 가까운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화정 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부지 8,600억 원을 매입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 61,3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양폴리 현재 10%대 상승불 지금 켜내고 있습니다. 3,850원 선에서 출발 대기를 하다가 바로 또 모습을 바꿨네요. 1%대 하락으로 바꿉니다. 3,42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유제약 현재 9.32% 상승불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7,000원 선에서 예상 체결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DR잼 현재 9.89%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15,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아스템 현재 8%대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8,5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순당 살펴보시면요. 국순당 현재 6.26% 상승불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90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성창투 현재 5.92%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래프톤의 미국 상장설에 따라서 계속해서 또 탄력받고 있습니다. 현재 3,35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녹십자홀딩스 현재 5%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37,6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인팩 살펴보시면요. 6.36%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메가이CS도 함께 살펴보시면 5.31%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2,9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살펴보시면 현재 0.83%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42,6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종근당 살펴보시면 현재 30%대 급락세로 지금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136,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30%대 하락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근당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소식과 함께 어제는 급등세를 이뤘는데 오늘은 다시 또 전환을 하면서 현재 종근당 바이오 56,4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넥신 살펴보시면 제넥신은 5%에 가까운 상승불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0만 1,9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보 살펴보시면 상보 현재 0.28%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78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만우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595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파라텍 살펴보시면 3.29%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47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성사료 현재 3.3%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료 곡물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어제도 사료 테마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상승장 이어갑니다. 우성사료 4,7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스 현재 0.75% 약세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3,25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이진 살펴봅니다. 네, 아이진 현재 코로나 백신 관련주인데요. 3.49% 약세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세 많이 빠지면서 18,0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빅히트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관련주로 묶여있죠. 요즘에 0.43%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32,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한국 맥널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뜨거워지면서 탄력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2.78%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9,11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데브시스터즈 살펴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또 상승세를 타면서 어제는 상승장을 이뤘는데요. 오늘은 1.57% 다시 하락 전환합니다. 75,2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대웅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웅 37,7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86%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동양파인 살펴보겠습니다. 동양파일 현재 2.57%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5,19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큐로 살펴보시면요. 큐로 현재 3%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3.66% 상승한 652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현재 4.09%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과 관련해서 SK케미칼도 함께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가 33만 1,0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셀리드 현재 3.29%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9,20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광산업 2.49%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4만 8,0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JMT 살펴보시면요. 3.4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635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스타 현재 1%대 상승불 켜놓고 있습니다. 1% 상승한 6,090원 선에서 지금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SK디스커버리 현재 3.49%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53,6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SK 관련 그룹주들도 지금 굉장히 상승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D&D도 함께 3.5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과 관련해서 또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37,8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대상우선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3.4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7,9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창스틸 현재 3.0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860원 선에서 예상 체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명전기 현재 2,74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18%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현재 1.4%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S맥 현재 2.34%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1,5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루트로닉 현재 3.33%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400원에서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놀루션 현재 0.53% 약세권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초반에 있었던 탄력을 많이 잃었는데요. 28,200원 선에서 출발 대기 중입니다. 네, 이어서 비아트론 현재 0.9%대 상승불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1,25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보디자인 현재 3.11% 상승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1,550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진 L&D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2.86%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4,14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KD 한번 살펴보시면요. 2.34%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1,095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캠텍 2.36% 전일 대비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170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LG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2.37%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73,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성한 살펴보시면요. 현재 1.53%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SL 살펴보시면 2.37% 현재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3,75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파일 2.37% 동일하게 전일 대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18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제당 우선주도 현재 보합권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지금 18,0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JW 중해제약 한번 살펴보시면요. 3%대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3,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도 아진산업도 2.2%대 지금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92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장 상황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을 했습니다. 네, 전일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FOMC 회의 결과 전이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또 폭스바겐이 쏘아올린 그런 각형 배터리로 인해서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약세권을 보이면서 또 지수 하락에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또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낙폭은 조금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래도 금리 동결을 2023년까지 하겠다라는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여기에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는 상향 조정을 하면서 증시에는 좀 안정감을 줬습니다. 다행히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최초로 33,0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고 S&P 지수도 함께 상승장 이뤄내면서 그래도 또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68%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초반에는 기술주 위주로 좀 압박을 가긴 했지만 곧이어 FOMC 결과 이후에는 다시 또 낙폭을 줄여내면서 또 상승장을 이끌어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도 뭐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나마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뭐 전기차 업종들도 흐름이 괜찮게 흐르면서 마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래도 좀 같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탄력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0.95% 상승폭 그대로 이어갑니다. 0.9%대 상승을 하면서 3,07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5%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949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네, 오늘 외국인들 120억 원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이 70억 원대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까지 함께 7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그래도 상승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40억 원, 기관이 10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0억 원대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0.85% 상승 출발했습니다. 83,000원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대 강세 탄력 받았습니다. 143,5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도 1.3%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388,5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LG화학 1.52%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87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탑10 종목 대체로 빨간불 켜내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08% 상승하면서 23만 4,500원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빨간불 켰습니다. 삼성 SDI도 2.19%대 진급 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65만 3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탄력받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0.82% 상승하면서 48만 9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함께 0.85% 빨간불 켜내면서 29만 6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1.18% 탄력 받았습니다. 85,600원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도 1%대 빨간불 켜냈습니다. 30만 1,000원 현재 출발했습니다. LG전자가 1.27% 또 빨간불 켜내면서 16만 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포스코까지도 1.1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만 8,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까지 0.96%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지금 15개 종목을 봤는데 모두 다 상승 펼쳐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나 오늘 다 오름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2만 8,4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19% 빨간불 켜내면서 15만 2,5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알테오젠이 탄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2.73% 급등세 보여주면서 15만 8,2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모두 다 1%에 조금 되지 않는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30만 2,500원, 카카오게임즈 5만 1,9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CGN이 오늘 0.89% 지금 상승하면서 13만 5,900원에서 흐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1.85% 시세 가져갑니다. 15만 9,800원 선에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0.41%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CJ ENM도 0.6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14만 3,7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만 0.1% 소폭 약세 보여주면서 96,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KMW 0.3% 강보합권 보여줍니다. 67,1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원익 IPS가 0.58%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1,000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 2.68% 시세 가져가면서 99,7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1.23% 상승세 이어갑니다. 15만 6,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도 0.07% 소폭 상승하며 30만 3,7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살펴봅니다. 코스피 기계 업종들인데요. 우신 시스템이 4.6%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5,910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TX 중공업 3%대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3,730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한원 시스템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7,8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DY 파워가 1.79%, KC코트렐이 1.68% 각각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비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D&D 2.4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때 그 상승 탄력 그대로 가져오고 있죠. 37,4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녹십자홀딩스도 동시효과때 상승 탄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21% 상승한 37,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성창기업지주 2%대 지금 탄력받고 있고요. 자이SND도 2%대 상승을 켜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87% 상승하면서 13,650원에 출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통신업 살펴보겠습니다. 인스코비가 1.83% 상승하면서 3,060원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SK텔레콤 오늘 강보 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25만 9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KT도 함께 0.19% 소폭 상승하면서 26,95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 업종입니다. 네, LG화학 우선주가 3%대 탄력 가져갑니다. 38만 8,5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효성화학도 2%대 오늘 요즘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29만 4천 원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효성 TNC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네, 오늘 SK이노베이션도 2.55% 탄력 받으면서 21만 1,500원 선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2%대 강세 흐름에 19,05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통업 살펴봅니다. 휠라홀딩스 3%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44,6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동서가 2.31% 상승하면서 33,150원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신일전자가 1.75% 상승을 켜내면서 2,32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대구백화점은 동시효과 때보다 탄력을 많이 잃었죠. 2%의 안대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조동아원이 3.15% 상승을 했습니다. 1,31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또 사료 관련주들 어제 계속해서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또 많은 탄력 받고 있습니다. 우성사료가 2.53% 상승을 했고 팜스코가 1.93%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동원 F&B도 1.33% 상승한 19만 1,0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CJC푸드도 1.07%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종이목재 살펴봅니다. 대형 포장이 2%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48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제지가 1.29% 상승한 43,15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한솔제지도 1.1% 상승하면서 13,8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나리자가 0.87%, 한창제지 0.86% 각각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업 살펴보겠습니다. 유화증권 우선주 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 2.86% 또 시세 가져가면서 25만 2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움증권도 2%대 또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12만 5,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삼양홀딩스까지 1.96%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벨이 울린 이후의 상황, 개장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증시플러스인데요.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FP코리아의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다행히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예상했던 것처럼 막 환호를 하거나 막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미 연준에서 그래도 기대할 만한 뭐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말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 올라줬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 이어서 받아서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중국 증시, 뭐 홍콩 증시 다 이렇게 약간 관망세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원했던 말을 어느 정도 해줬으면은 그만큼 또 환호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사실은 원했던 말을 정확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바랬던 말은 뭐 좀 더 이제 긍정적이고 좀 더 목표치를 상향시키는 그런 말을 원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재밌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을 6.5%까지 올리긴 했지만 좀 더 올리는 걸 바랬지 않나 시장에서는 또 실업률도 좀 더 낮아지는 걸 원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6.5%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많이 뜰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6.5%다 이 정도는 조금 너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뭐 보니까는 종목
이든 뭐 섹터별로 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눈에 띄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이제 여행주를 많은 분들이 꼽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어려운 이 질병을 지나가면 분명히 여행이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한 2년 정도죠. 여행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심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역시 빨간불을 킨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빨간불을 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뭐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장세에서 이렇게 매도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가져가시기 좋은 흐름이 언제쯤에 올지.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계신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질 때 개인들이 굉장히 버텨줬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주니까 그동안 버텼던 개인들이 이제 조금 매물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함께 올라타는 것이 더 좋은 모양이 아닌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결국 따상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때요? 공모주 청약에서 받았던 사람들 이 상황에서 팔고 나가 빅히트를 보면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뭐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경영을 반영하면 오늘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 네, 조금 머뭇거리면 금방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요새 많이 보여줘서 첫날에 바로 오르자마자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지금 따상에 매입하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네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일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내일도 가져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세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네. IPO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딱 공모하고 이제 증시에 들어가는 그 다음날 바로 추락을 하고 아니 SK 바이오팜은 좋았었잖아요. SK 바이오팜은 좋았었죠. 그렇죠. 네, 네. 가끔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예외도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의 이런 지지를 탄탄하게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젊은이들의 공모가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허위 청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주 청약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거래도 꽤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따상을 지속해서 상한가 계속 가려면 좀 거래가 좀 적어야 되는데 거래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가 적고 이제 좀 이 부분을 탄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많다는 것은 지금 사는 물량보다는 파는 물량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얼른 빠져나와라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맞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추후에 다시 상승할 때 다시 올라타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모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이제 빠지는 타이밍인데요. 빠지고 나면 쭉 빠지고 나서 반등이 오는 타이밍 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되겠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히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게 아마 35만 원까지인가 올랐다가 떨어질 때 14만 원 네. 정도 떨어져서 그랬죠. 네. 지금 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맞습니다. 근데 그 14만 원대를 참 집어낸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요. 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공모주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쿠팡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요. 네. 쿠팡 지금 현재 뭐 그동안 사들인 게 이틀 동안 사들인 것만 해도 700억 이상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소학 개미들만 700억 이상 사들였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만 700억이니까 미국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이지 않았나. 그럼 이런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700억이면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쿠팡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과연 쿠팡이 정말 아마존을 제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존도 지금까지 뭐 미국에서 배송하면 3일이 걸린다. 또 좀 먼 곳,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4일, 5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쿠팡이 정말 로켓 배송을 사용해서 하루 이틀 안에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물류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그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좀 실망하는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쿠팡이 올라가는 거는 뭐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쿠팡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상장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무래도 오너의 이런 굉장히 많은 주가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쿠팡은 역시 로켓 배송. 미국에서도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쿠팡이 어제 간밤하고 그 하루 전하고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임직원들의 스탁 옵션이 매물로 나올 거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네. 전망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면 수학개미들 입장에서 좀 사면 좋을까요? 주워 담아야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네, 됩니다. 네, 그럼요. 모든 판단에 대한 것은 네, 모든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에는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었나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유럽 증시가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세로 끝났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FOMC 때문에 관망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네,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이달에만 6% 상승을 하면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의 핫한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진 기저 효과인가요? 뭔가요? 네, 그동안 많이 떨어진 기저 효과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발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발표? 배터리 발표. 폭스바겐? 네. 예. 네, 사실은 이 배터리 발표가 사실은 굉장히 핫하다 지금 얘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기네는 이제 유럽 안에서만 배터리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핫한 그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40기가와트짜리 공장을 6개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파트너로 삼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에서 일하던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지금 5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은 수십 년,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배터리 기술을 갖다가 닦아온 그런 기업들인데 이게 5년 된 신생 기업이 과연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겠느냐, 원하는 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대, 꿈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좀 검증이 돼야 될 부분으로 지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요. 굉장히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삼성과 어떻게 하면 공조를 해갈 것인가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공조가 어떻게 하면 유럽에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삼성 있는. SDI. 네, 네, 삼성 삼성 SDI가 SDI 에. 그럼요. 굉장히 네. 많은 종목들이 있죠. 네. 삼성 SDI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다시 한번 뜨거운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발표가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 자동차 업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이 나라가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모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들도 각 도시마다 또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공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독일의 주도권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되면 해볼 수 오히려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악재가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좀 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어느 섹터라든지 뭐 어느 쪽의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그렇죠. 지금 은행보다 배당주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당을 하는 이런 주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가들이 지금 뭐 배당금이 지금 39.5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네. 네, 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네,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배당주 같은 경우도 그 배당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과연 정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투자하기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은 시적주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배당주라면은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대장주들이 아무래도 네,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코로나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네,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많은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 이익도 그렇고요. 사실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요. 네, 은행에 돈을 그냥 맡겨두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되면서 올 한 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그래프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2.13%면은 은행 넣어놓는 것보다 이자보다 낫죠. 훨씬 네. 나은 거죠. 네, 물론 맞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주가가 내려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을 잘 저가에 매입을 하면은 배당으로도 네. 수익을 얻고 주가 상승으로도 수익을 수익을 얻고. 얻고. 전문가님이 보시는 좀 좋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배당주에 해당하는? 네, 뭐 배당주에 해당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주가에 투자해도 지금 원래 배당을 안 했던 기업들도 올 한 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면서 배당을 참여하고 있는. 결국엔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올 한 해 실적이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자동차, 항공, 또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신다면 올 한 해도 배당도 많이 받고 또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받으러 갈 수 있을 것으로 이재용 회장 예상됩니다. 같은 경우에 상속세 내려면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배당을 좀 많이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삼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오르면서 작년 말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이 부분을 이제 주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삼성 주식이 또 핫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관련해서 기사를 또 들고 오셨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죠? SK 하이닉스가 또다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좀 더 끌어모아 오겠다. 그리고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인텔의 사업 부분을 그렇죠. 인수해 랜드 왔기 플래시. 때문에 예.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갚아야 될 돈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예. 있고요. 네, 또 다른 사업 부분에도 좀 더 투자를 해가면서 올 한 해 이 반도체 사이클을 제대로 한번 타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사이클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반도체 사이클 지금 이제 뭐 랜드 플래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가 올 한 해는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들이 올 한 해 많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이것이 또 시장의 전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회사채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빚이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네, 뭐 사업 부분 인수해서 그러니까 랜드 부분도 인수해가지고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회사채 인수가 기업으로 봐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조금 김대명 전문가께서 연결했을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3,100선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그래프를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3,100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0선을 딱 통과하는 순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대 낙폭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차 전지주 또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접어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100선을 만약에 넘었으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신세계를 들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나 현대 이런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또 좋은 흐름을 타기도 했는데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보니까 2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33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현대제철은 지금 이제 44,600원 이렇게 네. 좀 낮은 가격이 있는데 6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FP코리아의 강승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세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부족 문제 최근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삼성 주총에서도 이 문제가 좀 이야기가 네, 됐죠? 삼성주총에서 질문 그러니까 고동진 사장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부분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2분기고 2분기를 넘어선다 그러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을 갖다가 블룸버그가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홈페이지에 헤드에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들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차량용 배터리다, 뭐 차량용 반도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혼다가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물론 한파도 있긴 했지만 네. 로이터가 보도한 걸 보면은 역시 GM하고 포드도 같은 이유로 감산 또는 내지는 생산 중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초정밀 반도체는 아니지만 차에다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왜 차가 뭐 영상 50도에 있을 수도 있고 영하 뭐 그럼요. 50도에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온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견디고 또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완성차 업체에서 볼 때 새로운 업체가 진입했다 그래서 덜컥 그 반도체를 갖다가 사서 쓸 수가 없고 네. 또 기존의 업체들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그렇게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뛰어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와 또 반도체 업계가 또 협업을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협회하고 반도체 협회가 만나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2009년 그러니까 무려 12년 전에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게 있습니다. 그랬나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자동차 반도체 상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였습니다. 네. 거의 같죠. 그러네요. 당시에 이 양해각서는 누구하고 누구가 했는가 하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탑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양해각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2009년의 시도는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흐지부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정부 종용으로 이런 양해것을 체결하기는 했지만은 네. 삼성 입장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데 눈을 돌릴 그런 여유가 좀 없었고요. 네. 또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미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반도체로도 반도체. 네. 충분하기 때문에 별다른 욕구가 없었던 겁니다. 서로 뭐 필요가 필요가 없었던 네,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는 않기 때문에 네. 새로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가게 된다면은 이 부분 역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될 거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면에서 삼성이 좀 뛰어든다 그러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서 제일 핵심이 MCU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 컨트롤러 같은 건데 이 MCU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MCU는 안 만들지만은 온갖 가전 제품의 MCU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삼성이 왜 전기 자동차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MCU를 넘어서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되는 그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 AP에 있어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만약에 자동차 반도체 쪽에 뛰어든다면은 본인들의 시장도 넓히고 우리 이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또 그리고 자동차랑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또 대만 소식도 있는데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폭스콘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폭스콘이 어제 대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전기차 생산 공장을 북미 지역에 만들겠다. 근데 어디로 할지는 7월 1일 날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꼽은 데가 미국의 위스콘신하고 멕시코입니다. 근데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LCD 공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폭스콘 입장에서는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이 전기차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플카를 폭스콘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전 제품을 만들던 폭스콘이 전기차에 진출을 해서 피스컨가 하는 그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하고 25만 대까지 생산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부품이 됐건 아니면은 전기차 완성품이 됐건 1년에 미국 전기차 전체 시장의 한 10%는 차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젠 정통적인 완성 업체보다는 사실은 그 전자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스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까지 이 가전 제품 만들던 회사가 지금 전기차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앞에서 삼성도 말씀드렸지만은 차근차근 전기차 쪽에 접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LG를 꼽고 있거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차량용 헤드램프 회사입니다. ZWK라는 회사인데 ZKW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인수 가격이 얼마였는가 하면 1조 4,440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15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네요. 네. 저 알루토라는 회사를 갖다 출범을 시켰는데 이 회사가 뭔가 하면은 저 스위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룩소프트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LG가 51% 지분, 룩소프트가 49% 지분을 가지고 출범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동차의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일종의 전장 사업 부분을 관장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타서 노래 듣고 뭐 화면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하고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장차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AP 쪽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LG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그 작년 말이었죠.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하고 네.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를 합작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은 올 7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한번 가만 보십시오. 지금 LG 같은 경우 배터리 만들죠. 네. 그다음에 전장 사업 진출했죠. 그렇죠. 조명 만들죠. 거기다가 이제 파워트레인까지 만들면은 차량과 관련된 바퀴 빼놓고 거의 다 한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은 물론 이 전기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출하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누누이 자기네들은 진출 안 한다라는 게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하만이 있지 않습니까? 전장 관련해 가지고 하만이라는 기업이 있고 나머지 무슨 AP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충분히 자동차에 진출할 만한 이 전후방 사업을 다 꿰고 앉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스콘처럼 저렇게 가전업체를 하다가 전기차로 바로 진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전에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 아우러가면서 결국 전기차 쪽으로 진출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기성 앵커의 이슈잇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전문가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본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 선물 시장의 지수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주체들의 방향성도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고 더욱 이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기관 투자자 그 안에서 연기금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투자 수급의 흐름을 장 후반까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2달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전에는 매수로 들어오다가도 장 중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제 매도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계속 연출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코스피 코사 이번에 박스권 상단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까지 가장 소외를 받았던 섹터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렇고 뭐 바이오 시뮬러의 대표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그룹주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여파로 인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제약 바이오 안에서 기술력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죠. 바이오 시밀러 쪽과 그리고 임상을 기대하는 신약을 만드는 기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분기 실적 시즌이 지났으니까 저는 이 바이오 시밀러 쪽보다는 임상이 기대가 되는 혹은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 위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큐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입으로 먹는 경구약이 아니고요. 이제 몸에 붙이는 패치 전용 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임상 3상을 결과를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곧 시판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경구용 치료제에서 패치제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시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이런 아이큐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기업으로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이제 용어적인 부분도 어렵고 실제로 이 기업이 만드는 약이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또 고민 많으신 것 같아서 아이큐어하고 이제 같이 하나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ETF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2배수로 이제 상승하는 ETF 상품인데요. 결국 이제 코스닥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 반도체 IT도 있고 전기차 분야도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의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 개별 기업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차라리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에 베팅을 하는 이 ETF를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임상이 기대가 되는 아이큐어라는 네. 종목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오늘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정도 올랐으면은 그래도 전강 후약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한 11시, 12시 중화권 증시가 시작이 되고 나서 중화권 증시도 방향성이 이제 잡힐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화권 증시가 만약 상승으로 이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못 사셨던 종목들,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매라든지 관심 있으셨던 종목들의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이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보다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시 이후의 흐름까지 확인을 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개장할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김태성 전문가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상승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0.96% 상승을 하면서 초반에 54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3,07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함께 0.6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49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수급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800원에 가까운 많은 물량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계속해서 22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6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도 함께 136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노바백스 관련주 오늘의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으로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위탁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종들 계속해서 또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캐몬이 18%대 급등하면서 4,470원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DR잼도 5%대, 코아스템 6%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정화금도 4.55% 상승하면서 28,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케미칼만 5%대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파벨탄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나파벨탄이 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가 되지 않으면서 관련주들 급락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22%대 급락세 보여주면서 62,4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경보제약도 16%대, 종근당 18%대, 종근당 홀딩스까지 12%대 모두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BC월드제약도 10%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한번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인데요. 역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바이오다인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이뮨텍 이틀 전에 어제 상장했던 종목인데 4.27% 상승하면서 14,65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나노CMS도 5%대 강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도 0.3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6,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까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오프닝 벨 일부 저와 함께 진행해주신 김기성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프닝 벨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모든 결정과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